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며 시와 소설을 썼다. 주말과 새벽, 밤 시간만 자유였으므로 하루는 안타깝게 짧았다. 늘 졸리고 피곤했지만 대충 씻고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에 전원을 켜면 몸에 환한 불이 켜지는 것 같았다. 어서 책상 앞으로 가고 싶어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가파른 골목길을 뛰어 올라가기도 했다. 그때의 순수한 충일감을 잊지 못한다.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았고 어느 것도 욕심나지 않았다. 그저 남몰래 가진 글쓰기의 기쁨을 평생 잃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다. 한강의 문학적 자서전 기억의 양지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3년 만에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자이자 최근 장편소설 소각의 여왕을 펴내신 이유 소설가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문장의 소리 청취자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짧네요. 네. 이유 소설가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성균관대 수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명지대 문창과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2010년에 세계일보 신춘문예의 낯선 아내로 등단을 하셨고 2015년도 이 소설이 나왔어요. 소각의 여왕이요. 소설 내시고 몇 달이 지났죠? 그죠? 네. 네,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늘 똑같이. 늘 똑같은 루틴은 어떤 색인가요? 열심히 아이 뒷바라지하고 또 소설 계속 쓰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보통 작품집을 내고 휴식기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펜을 놓고 좀 소설로부터 멀어지든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또 계속 다른 작업을 네. 이어서 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네. 에너지와 열정이 엄청나신 것 같은데요. 이유 작가님의 이력을 읽다 보니까 수학과를 졸업하셨다는 게 눈에 띄네요. 네. 저는 수포자로서 정말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수학과 글쓰기, 소설 쓰기는 글쎄요. 상관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저도 오면서 생각해 봤는데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네. 같은데 글쓰기를 그러니까 소설가가 되는 거가 꿈이셨나요?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언젠가는 책을 쓰게 되겠다고 그 시기는 이렇게 빠른 시기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은 그냥 하고 있었어요. 계속. 언젠가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은 어려서부터 있으셨고요. 네, 책을 내겠구나 이런 느낌.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왜 수학과를 지나가신 거죠? 궁금해지네요. 그게 처음에는 제가 고1 때 담임 선생님을 짝사랑을 했어요. 네,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 수학을 잘하게 되신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하루는 제가 주번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따라오라 뭘 주겠다고 해서 선생님 따라갔는데 교무실에서 선생님께 지휘봉이 있으세요? 그걸로 만약에 숙제 안 해오면 이렇게 때리고 그런 걸로도 쓰고 뭐 이렇게 칠판 여기 보라고 이렇게 두드릴 때도 쓰시던 거였는데 그게 대나무 마디마디로 돼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서랍을 열더니 본드력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각이 났는데 다시 붙이시면서 이게 이렇게
잘 부러진다고 그래서 늘 이 본드를 준비한다고 네.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근데 그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렇게 매를 맞고 하는 건 어쨌든 싫은 건데 그냥 이 사람한테도 이게 일이고 또 되게 인간적으로 보였다고 하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선생님 볼 때마다 뭘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자기를 보라고 계속 그렇죠. 네. 모든 수학 선생님들은 네. 여기를 보라고 늘 네. 칠판을 치고 그렇죠. 칠판에다가 한가득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수식을 예, 열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모습 보면서 도대체 저게 뭔데 저렇게 저 사람은 열심히 할까. 그래서 공부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요? 저는 눈이 스르르 감겼는데 그 많은 수식이 전개될수록 맨 뒷자리에서 분필을 한 대 날려가지고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수학 선생님한테. 네, 저도 많이 맞았어요. 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흥미를 느끼고 한 사람은 눈을 스르르 감고 정말 다른데 그렇게 해서 그럼 수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신 거예요? 수학을 결국 엄청 잘하게 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오기가 생겨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와. 네, 나중에는 그 홍성대가 유일한 친구가 돼가지고. 그분은 네. 만인의 친구이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성대 수학과를 나오셨어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성대 수학과를 가겠다고 고3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네, 그 고3 때는 다른 고3 선생님 이제 이 선생님 모르시고 저는 네. 이제 가게 됐는데 그 학교 딱 들어가서 이제 과 사무실 가서 선배들 이렇게 쭉 명단이 있었는데 가서 확인했는데 선생님 이름이 있는 걸 보고 네. 여기서 이제 내 짝사랑 완성됐다 하고 끝. 그걸로 네. 수학과의 인연은 끝이 됐나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아니 그냥 그리고 나서는 수학 계속 좋아해서 수학 쪽 전공하고 싶었었어요. 그럼 직업도 그쪽으로 네네. 맨 처음엔 가지셨다가 문창과로 대학원을 진학하신 그거는 거고요? 이제 등단하고 문창과는 등단을 하고 네. 도대체 문창과라는 데는 어딘가 한번 가보고 싶어서 누군가를 또 짝사랑해서 가신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소설을 쓰시거나 등단하시기 전에는 수학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수학 문제집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그냥 계속 진학을 해서 대학원 가고 싶었는데 너무 환경이 안 돼서 포기하고 그냥 취업을 했죠. 그러시구나. 그 어떤 계기로 소설이라는 것을 쓰시게 되셨고 또 어떤 과정으로 등단을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2010년에 등단을 하셨는데. 예, 이제 문학은 접었었거든요. 그래서 책도 한 10년 정도는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고 싶었는데 다른 길로 들어서니까 아예 그쪽은 쳐다보지 않는 그렇게 살다가 그때 제가 하루키 상실의 시대 워낙 인기가 있었으니까 또 국민책이죠. 네, 그래서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상실의 시대는. 어떤 식으로 하여튼 그 책을 사게 됐는데 제가 절대로 그래서 소설책을 사보지 않다가 그 책을 사서 봤는데 보면서 하여튼 몇 달을 끼고 있었어요. 계속 어디를 가도 뭐 화장실을 갈 때도 옆에 끼고 있고 밥 먹을 때도 끼고 있고 회사에서도 늘 옆에 놓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책을 어디 카페 같은 데다가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가지러 갔는데 책이 없어졌어요. 네. 그 순간에 안 되겠다. 나 소설 써야 되겠다. 와, 굉장히 영화 같은 계기인데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루키 소설책을 잃어버렸을 때 내 소설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건가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작가들이 이제 하루키 좋아하는 이유가 막 그런 걸 텐데 지금은 저는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때 이렇게 하루키 소설 읽으면은 제 안에 어떤 목소리들이 계속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소설을 막 쓰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동안은 책상에 앉지만 않으셨던 거군요. 예. 그러면서 계속 뭔가 말을 하고 있었고 문장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 책이 이제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나중에 이제
그것도 요즘에 이제 그런 질문, 왜 다시 그러면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문화를 하게 됐냐고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서 제가 그때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근데 그럼 왜 그때 내가 갑자기 문학을 하고 싶었을까 하는데 어떤 조바심? 이게 딱 그 책이 사라지고 났을 때 그 막 굉장한 그 상실 네 상실을 상실한 그렇죠. 상실감이 엄청나죠. 네 그런 느낌하고 조바심 이게 나 동시에 정말 같이 네, 밀려왔군요. 너무 멀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뭐 네. 이런 생각도 문학을 더 이상은 네. 그런 조바심도 같이 동시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확히 몰랐는데 왜 그랬을까 싶으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이유지 않았을까. 네. 어쨌든 그 이후로는 그러면 일도 그만두시고 계속 아니요. 소설을 쓰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계속 일을 하고 아주 조금씩 하루에 뭐 한 30분이라도 책상에 앉아서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문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다시 시동 걸고 네, 이게 뭔가 이렇게 기름칠하는 다시가 시간이. 아니죠. 그냥 어쨌든 저는 맨 땅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는데 거의 미쳤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 모니터에 들어가 저희 남편 하는 말이 모니터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양말 안 빨아주고 거기에 늘상 이제 머리를 그저 모니터 안으로 대놓고 그러니까 뭐 거의 이렇게 좀 약간 남편이 겁을 먹었어요. 저 완전 빠지셨군요. 네. 글쓰기에. 네. 그러면 그렇게 쓰신 지 얼마 만에 등단을 하신 거죠? 10년 좀 넘었죠. 습작기가 한 10년쯤. 네. 그럼 작품도 꽤 습작품이 많이 있으셨겠네요. 아니 그렇게까지 못한 게 계속 직장을 다니고 또 아이를 키우고 그 직장 그만두고 나서는 이제 네. 교정 일을 계속 봤어요. 그렇게 틈틈이 일하고 또 진짜 제가 부지런하셨다. 그런 건 쉼이 아니고요. 없으셨네요. 쉼이 없으셨어.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거의 많은 양을 하지는 못해요. 그럼 등단하셨을 때 정말 기쁘셨을 것 같은데 등단하고 나서 그 소각의 여왕이라는 네. 이 책이 단행본이 첫 소설집이신 건가요? 네. 그러면 조금 오래 걸린 거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소설의 이 세계는 정확히 잘 어떤 방식으로 출판이 어떤 속도로 이루어지는지 전 잘 모르겠 정확히는 모르지만 에디터가 아니니까. 근데 보통 등단하고 한 3, 4년 안에 작품집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보통 단편들을 묶어서 내기도 하고 근데 장편으로 먼저 책이 나와서 그 과정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계속 발표를 하고 그때 단편 단편들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탁이 안 들어와서 네, 그렇죠. 보통 텀이 한 2, 3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시 쪽도 그런 거예요. 시 쓰는 저희도 등단하고 한 2, 3년 엄청나게 청탁이 오다가 그 다음 신인들이 있으니까 네. 밀려나나 봐요. 그래서 딱히 작품이 주목받지 못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장편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네. 이유 작가 스스로 장편을 써봐야겠다라고 출판사의 계약이나 요청과 요구가 아니라 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도 이제 장편 써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장편이 또 더 공부가 또 많이 될 거라고 하셔서 그 장편 도전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생각에선 내가 완성만 하면 그냥 어디 다 될 것이다 이런. 그 확신은 도대체 저 배꼽 밑에서부터 끌어줘. 난 언젠가 글을 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소설을 완성만 하면 어딘가에서 나는 뭔가 될 것이다. 이 확신으로부터. 근데 그거 되게 흥미롭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되네요, 뭐가. 네, 그냥 안 되진 않겠지, 되겠지.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뭔가 이유 작가의 마음속에 신이 한 분 들이닫고 계신가. 뭔가 이게 쫙 예언하고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느낌도 받게 되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시간 너무 오래 걸렸고. 근데 완성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은 좀 포기를 하고 다시 또 새로 쓰기 시작을 해서 완성한 게 이번에 작품. 그럼 장편으로는 두 번째 작품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장편은 소각하셨나요?
그거는 지금 다시 좀 새롭게 네. 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소각의 여왕이어서 그럼 첫 작품은 소각을 하셨나 궁금했어요. 보통 저도 예전에 소설 써봤었는데 도저히 어디 내놓지를 못하겠다. 물론 저는 거의 첫 습작이니까 덕망진창이었겠지만 저는 진짜 소각해버렸어요. 찢어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결단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소설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들더라고요. 저는 늘 그런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못 앉아 있겠어. 그 등단 과정을 조금 여쭤보고 이 첫 장편이 나오게 된 과정까지도 듣게 됐는데요. 네. 독자들의 반응도 가끔씩 살피세요? 뭐 네이버에 이유를 쳐본다든지. 그러진 않고요. 여기서 뭐 이런 얘기를 봤다 하고 이렇게 지인들이 알려주면 다시 가서 찾아보지는 않아요. 아 정말요? 안 좋은 얘기가 있을까봐 겁이 나서. 아 정말요? 네. 그럼 못 쓸 것 같아서 좋은 얘기만 들어요. 저랑은 좀 비슷하게 전 보러 가면 나쁜 얘기는 믿지도 않고 좋은 얘기만 다 믿고 오든. 네.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유 소설가 자꾸 제가 부르는데 본명이신지 궁금했어요. 아니, 계속. 네, 본명이 너무 싫어서. 그러면 이 필명은 본인이 지으신 거예요? 네. 마음에 드세요? 이 필명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머뭇머뭇하게 지으시고 말씀을 안 하셔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한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그 이유소설가라는 이름, 이유라는 이름이 참 되게 많은 것들을 함의하겠다. 그래서 아마 필명인가 뭐 이런 생각을 언뜻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중간에 꼭. 네. 그 소설 문학동네 소설상이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네. 그죠? 네. 3번 만에. 네. 어떤 기분이셨어요? 축하합니다. 뭐 이런 전화를 받으셨을 때 느낌이 궁금하네요. 그냥 울었어요. 말없이 눈물이 또로록. 그러니까 좀 계속 우니까. 네. 예, 이제 전화해 주신 분 이제 그 편집장이셨는데 그분이 위로를 해주시면서 같이 울어주셨어요. 와, 그분은 무슨 피로 나는 정처럼 눈물로 정을 나누셨군요. 네, 그래서 보지도 않고. 네, 그때의 그 느낌 이제 해가 지고 있었고 큰 길가에서 그냥 제가 그 시간에 길 바깥에서 있다 전화를 받으셨어요. 길가 그 시간에는 무작정 나가서 자주 걷는데 걷다가 전화 받고 그 자리에서 되게 울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안 됐다는 듯이 봐줘. 그렇겠네요. 네. 뭔가 이 에디터만 위로를 한 게 아니라 길 가는 사람들도 모두 등을 한 번씩 두들겨주고 갔을 법한 눈물이 났을 것도 같아요. 또 아마 단편에 대한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고 장편을 처음에 쓰시고 두 번째 쓰셨는데 딱 축하합니다라는 뭔가 이 소설상 당선 소식을 들었다는 거는 엄청난 기쁨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읽다 보니까 심사평도 뒤에 다 실려 있고 뭐 작가의 말도 실려 있고 인터뷰도 실려 있고 그래서 저도 읽어봤죠. 심사위원들이 그 소각의 여왕에 대한 평이 조금씩 다르더라고. 호불호가 사실 되게 명확하게 갈린 것 같았어요. 네. 그걸 읽으셨을 때 심정 어떠셨어요? 아주 빨리 읽었어요. 안 읽을 수는 없어서. 피리릭 읽고 그냥 또 모른 척 내 얘기가 아니야 막 이렇게 외면하셨나요? 농담이고요. 네, 빠른 속도로 읽고 머릿속에서. 2번은 안 읽고. 네, 2번 안 읽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되짚어서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런. 다른 어떤 심사위원분들의 말씀이 내 소설을 읽고 그럴 수 있겠다. 수긍하고 납득하는 수준이셨군요.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심사평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마지막에 이상훈 선생님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을 떠올리게 된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리히텐슈타인 작품을 이제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구나 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작품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사실은 이게 그 마지막 장면에서 혜미가 트럭을 몰고
질주하는 거라서 작품을 쓰는 내내 질주하는 느낌을 썼어요. 그러니까 많이 건너뛰고 감정선들을 자세하게 쓰지 않으면서 네. 그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효과를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느낌을 주겠구나 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이래서 늘 이렇게 책을 내나 보다 이렇게 네. 다 다른 어떤 그렇죠. 맞아요.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다 다르게 읽을 테니까요. 네. 그 이상훈 선생님의 말씀이 제일 어떤 부분에서는 이 소설을 닫는 말로 인상 깊으셨던 건가 일종의. 그러니까 아쉽네요. 이상훈 선생님 갑자기 그죠. 한번 뵀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죠. 그러지 못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아쉬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상훈 선생님도 아쉬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훈 선생님이 소설을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당선작으로 결정이 되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뒤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그 이유 소설가는 고치려고 했다는 건데 소각의 여왕을 출간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한 수정을 고민하셨어요? 앞부분에 이제 고물상 얘기가 나오는데 유품 정리사로 시작하는 그렇게 하는 게 완성도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더 밀도 있게 그리고 정말 아주 어둡게 밀고 나가 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예 고물상보다는 유품정리사 쪽으로. 네. 저도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디테일이 또 많이 추가가 돼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근데 포기하신 이유는 수정을 하시지 않기로 한 이유는 그 선생님 말씀하셨다는 그 부분에 저도 수긍을 했었고 그런 어떤 민감한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것들 감정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가 저도 그러면 또 너무 많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었고 그런 어떻게 좀 잔잔하게 나가는 얘기를 처음에는 저도 그런 작정으로 시작을 해서 썼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해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내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알아봐 주신. 제가 원래 드라마 같은 것도 되게 시트콤 좋아하거든요. 작가의 의도 포인트에서 웃어주는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되게 소소한 일상인데 결국엔 그게 어떤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소소하게 이 혜미가 사실은 좀 무너져가는 캐릭터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그게 스며드는 느낌으로 그런 감정선으로 썼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좀 늦게 받아서 당연히 안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당선이.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방식은 아니었나 이런 약간의 본인의 글에 대한 의심이나 회의를 품고 있을 찰나에 전화를 받으시고 수정을 해볼까 생각하셨는데 이상훈 선생님께서 그 의도를 알아봐 주셨기 때문에 고치지 않기로 했다. 이건가요? 제가 정리가 잘 됐나요?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 그 심사해 준 선생님 분들도 운희경 선생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힘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작품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작품에 대해서 확신을 누가 그렇게 갖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 아무래도 늘 고민하고 회의하고 뭐 반성하고 이러면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드네요. 이 소각의 여왕이 고물상 운영하는 아버지 지창 씨 그리고 그의 딸 혜미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혜미의 이야기가 뒤로 갈수록 훨씬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고물상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어떻게 써봐야지 하면서 처음에 생각을 하셨어요? 고물상이라는 어떤 소재는? 그냥 무조건 고물상. 강남 일대의 왕년에 예전에 강남 일대의 고물상. 그냥 꼭 써야지 하는 그런 또 확신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제가 그 어릴 때 그쪽에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다 커서 이제 다 커서라기보다 이제 지금 나이가 먹어서
거기를 이제 다시 한번 갔어요. 제가 자랐던 곳, 살았던 곳을 다시 갔었는데 소설 속에 나오는 그 네, 강남 일대인가요? 영동시장을 중심으로 네, 해서 묘사한 그 부분. 그래서 다시 갔는데 생각보다 그때랑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은 외관은 너무 많이 변해 있는데 그 내부는 골목골목이야. 네, 그런 골목도 다 생각이 나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래서 그리고 또 그대로 있고 이것들이 발전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를 꼭 내가 그려보고 싶다, 이 공간을. 그리고 그게 이제 그렇게 보면서 느낌에는 그건 고물상이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점점 궁금해지시죠? 이 소설을 안 읽으신 많은 청취자분들께 그 고물상을 운영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가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대목을 우리 작가한테 청해서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소각의 여왕에서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이게 뒷부분인데요. 네. 여기 아버지하고 그다음 지창 씨가 뭔가 기계가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해서 불안해하는 지창 씨한테 혜미가 네. 예, 얘기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듣겠습니다. 네. 허리케인 파티라는 게 있대. 혜미가 희뿌연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뭔데? 지창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미소를 지었다. 태풍이 가장 세게 몰아칠 때를 기다렸다 파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다음도 크다. 태풍이 절정에 이르면 말이야. 꼭 지구가 죽음의 고통 속에 허덕이는 것처럼 느껴진대. 그 순간을 기다렸다 파티를 하는 거지. 그러고도 무사해? 무사하겠어? 많이 죽는데. 죽음의 파티네. 인생 완전 쪽내는 파티지. 그래도 멋지잖아? 다른 사람들은 지하 대피소에서 숨죽이고 있는데 얘들은 촛불 켜고 수영복 입고 미친 듯이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야. 그때였다.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은 정적을 깨며 탁탁탁 투입구에 불이 바뀌는 소리가 났다. 네. 이 대목을 골라오신 이유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설의 성격을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요. 네, 전체적인 성격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혜미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차피 어떤 몰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맞서는 어떤 씩씩한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되게 이 소설 자체가 판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제가 이제 이 소설에서 어린 시절이 제가 반영이 되는데 제가 원래 어떻게 했던 제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인물. 그래서 이걸 쓰면서는 정말 통쾌하고 이 아이가 막 가는 것들이 저로서는 너무너무 해보지 못한 어떤 여기에서 나오는 혜미의 모든 행동과 말투와 이런 것들은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저이면서 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마음속에선 이런 모습이었는데 겉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랬던 거를 표현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쓰면서는 되게 즐겁기도 하고 또 혼자 쳐울기도 하고.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그런 게 또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드네요. 네. 내가 해보지 못한 것들을 어떤 캐릭터를 빌려가지고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욕지거리도 그렇고 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들. 근데 결말이 조금 정말 좋게 말해서 질주지만 이 질주는 파국으로 가는 질주이잖아요. 혜미 이런 결말을 선택하신 것이 애초에 아까 좀 약간 의도된 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독자들이 이 결말을 어떻게 읽으셨으면 좋겠는지를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결말 이걸 쓰기 위해서 앞부분을 다 써왔던 거라서 이 결말 밖에는 저는 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 결말을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개나리색 비니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와이퍼에 하군을 친 거거든요. 그 트럭을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바라던 꿈이 스스로를 또 다시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되게 아이러니한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기가 그 기계를 이제 완성했는데 그렇죠. 네, 그거는 그 얘기는 저희 아버지 얘기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대로 정말 이렇게 막 하여튼 그거에 미쳐 계셨어요. 그래서 다 팔아먹고 그랬던 정말 미웠던 아버지였는데 그 뭔가 실체를 경험 못하고 아버님도 그러면 네, 계속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아빠는 이제 실패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성공. 네, 그 성공을 혜미는 알았다. 알겠죠. 네, 네. 네, 그렇게 그것도 또한 판타지인 거죠. 저로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표면에 드러나는 현실은 이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걸 그렇게 애를 써서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성공인 거니까 그런 결말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독자들이 아마 참고해서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결말이 왜 이런 방식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수긍하고 이해해 주시면서 재밌게 읽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각의 여왕에 대해서 지금 뭐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벌써 휘리릭 많이 갔나 봐요. 네. 우리의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된 것 같은데. 그 현재 어떤 작업 진행 중이세요? 아, 지금 이제 단편집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출간 올해 되나요? 네, 7월에 출간 예정이에요. 와, 한참 바쁘시겠네요. 네, 그거 하고 장편 마무리하고 새 장편 구상하고 틈틈이 단편 쓰고 그러고 있어요. 봄이 왔는지도 모르고 방 안에서 모든 봄을 느끼고 있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오늘 나오니까 꽃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7월에 그럼 나올 단편집, 네, 새로운 장편 구상. 네. 아, 정말 말씀만 들어도 진짜 2016년에 너무너무 바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네, 앞으로도 재밌는 소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봄이 돼가지고, 봄이 지금 한창 돼서 꽃들이 난리가 났죠. 네, 꽃들이 난리가 나고, 저도 그 봄맞이 대작전으로 꽃을 좀 사다가 옥상에다가 잔뜩 심어두었습니다. 그 사람들 옷차림도 너무너무 가볍고, 곧 다 벗을 기세야. 아무튼 이 따뜻한 봄 잘 만끽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봄이 왔으니까요. 저는 봄맞이 운동을 또 시작을 했거든요. 겨울에는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계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봄이 왔으니까 이제 나가야죠. 제가 주로 하는 운동은 동네 한 바퀴 이 골목 저 골목 따라서 조금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인지 운동인지. 그래서 땀이 날 만큼 좀 빨리 걷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또 아파트가 없고 곁에 자연이 좀 많아서 할만하죠. 할만하고 공기도 그런 데로 나쁘지 않고. 제가 그런 운동을 빠른 걸음으로 걷는 운동을 하면서 주로 뭐 하는 건 이런저런 생각들 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듣지 않았던 음악 듣거나 아니면 또 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쓰레기들 관찰하는 거예요. 말하고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걸 하는 건데, 아파트는 다들 그
쓰레기를 공동 장소에다가 모아두고 뭐 분리수거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는 골목골목 이렇게 주택가여서 각자 자기 집 앞에다가 쓰레기들을 밖에 내다 놓죠. 뭐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꽁꽁 싸매져 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는 없고 그 옆에 있는 분리수거된 쓰레기들을 살펴봅니다. 유심히 관찰하면서 지나가는데요. 그 오늘의 단어는 분리수거예요. 분리수거. 뭐 쓰레기라는 말이죠. 분리수거. 제가 이 분리수거된 쓰레기들을 그렇게 유심히 바라보는 이유는 마치 빨래가 널린 빨래들 보는 것, 그리고 열린 창문 틈 사이로 그 집 속 사정을 살짝 들여다보는 것, 그거랑 분리수거된 쓰레기들 보는 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그 집 살림을 들여다보는 것 같죠. 뭐 분리수거된 쓰레기들 살펴보면 뭐 빈 병들, 주스병, 우유, 곽, 그리고 뭐 또 사과 박스, 그다음에 뭐 폐지들, 각종 폐지들, 그리고 뭐 부러진 의자, 찢어진 소파, 뭐 깨진 화분, 쓰지 않는 가전제품, 뭐 찌그러진 냄비, 뭐 오만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들 보면서 다들 이렇게 살고 있구나, 다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비슷비슷하게 하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또 이 쓰레기도 유심히 보고 다니다가 뭘 주워왔죠. 저는 쓰레기를 보면 주워오는 사람이에요. 어제는 뭘 주워왔냐. 사실 가는데 이렇게 빨간 주류 상자 있잖아요. 빨간 주류 상자가 2개 버려져 있는데 그걸 정말 가지고 오고 싶었거든요. 그 위에 작은 테이블 하나, 판때기 하나 얹으면 테이블 되기 때문에 그거 너무 가져오고 싶었는데 집에 그렇게 주워온 테이블이 참 많아요. 그래서 테이블은 이제 많으니까 제발 참자 하면서 또 다른 골목을 갔더니 액자가 2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액자는 쓸 곳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또 뒤편이 많이 닳아 있었지만 주워왔어요. 주워와서 깨끗하게 씻어두고 말려두고 가만히 이제 고민에 들어가는 거죠. 얘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버려진 것들이 그 집 살림에서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버린 것들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또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쓸모 있는 물건들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늘상 보면서 늘상 주워오고 싶은 것들 도처에 깔려 있어서 조금 힘든 산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 참느라고요. 제 에세이 쓸쓸해서 비슷한 사람 중에 제 쓰레기 주워오는 이야기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잔뜩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거든요. 다음에 한번 그것도 읽어보시고요. 분리수거라는 단어, 쓰레기라는 단어 해서 오늘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노래는 요조의 나의 쓸모라는 곡이에요. 이것은 요조 씨의 2집 앨범 타이틀도 나의 쓸모이고요. 그 중에 이제 이 같은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먼저 살짝 들어보시죠. 세상에는 이렇게 부를 노래가 많은데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도요. 뭐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부를 노래가 많은데 내가 굳이 또 이렇게 음표들을 엮고 있어요. 사실 내가 별로 이 세상에 필요가 없는데도 이렇게 있는 데에는 어느 밤에 엄마 아빠가 뜨겁게 안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어감이 좋은 동네에서 살아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름이 무서웠거든요. 모두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그 방법은 다들 다르더군요. 결과적으로 나는 또 멍청이가 된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 그 첫 소절 가사가요. 완벽하게 공감이 되거든요. 세상에는 이렇게 부를 노래가 많은데 내가 굳이 또 이렇게 음표들을 엮고 있어요. 이 말이요. 저도 음악을 만들고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정말 한 수백 번은 아니구나. 한 몇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곡을 만들고 할 때마다 아니 세상에 참 이렇게 그 아름다운 음악들 넘치고 흐르는데 내가 뭐 나까지 굳이 악착같이 노래를 만들고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나의 쓸모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 가치가 좀 없나?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인 것인가?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하면 굉장히 자괴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나의 쓸모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다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그래 나는 아주 유용하고 쓸모있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분 몇 분 계실까? 가끔씩은 나 왜 이렇게 바보 같고 멍청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 하고 이럴까? 이런 생각들 하시죠? 네, 저도 합니다, 가끔. 이 노래, 아마 제가 항상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이 답답한 심정 있잖아요. 노래를 함께 듣지 못하는 이 답답한 심정을,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제가 곡을 소개하면 꼭 옆에서 어떻게든 찾아서 플레이를 해두시고 함께 들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네, 노래를 하나 들어봤고요. 이쯤 해서 제가 시를 하나 읊어드릴게요. 지금 오늘 분리수거,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사실 물건, 버려지는 것들이 쓰레기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약간 슬픈 생각들, 그리고 좋지 않은 습관들, 버릇들 이런 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분리수거하고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시를 하나 읽을게요. 쓰레기통처럼. 정호승. 쓰레기통처럼 쭈그리고 앉아 울어본 적이 있다. 종로 뒷골목의 쓰레기통처럼 쭈그리고 앉아 하루 종일 겨울비에 젖어본 적이 있다. 겨울비에 젖어 그대로 쓰레기통이 되고 만 적이 있다. 더러 별도 뜨지 않는 밤이면 사람들은 침을 뱉거나 때로 발길로 나를 차고 지나갔다. 어떤 여자는 내 곁에 쪼그리고 앉아 몰래 오줌을 누고 지나갔다. 그래도 길 잃은 개들이 다가와 코를 박고 자는 밤은 좋았다. 세상의 모든 뿌리를 적시는 눈물이 되고 싶은 나에게 개들이 흘리는 눈물은 큰 위안이 되었다. 더러 바람 몹시 부는 밤이면 또 다른 고향의 쓰레기통들이 자꾸 내 곁으로 굴러왔다. 배고픈 쓰레기통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나는 쓰레기통끼리 서로 체온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쓰레기통끼리 외로움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네, 이런 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는 언젠가 쓰레기통이 된 거죠. 자기 자신이 쓰레기통처럼 느껴진 적이 있었던 건 거죠. 제가 이 시에서 좋았던 구절은 그 쓰레기통, 또 다른 쓰레기통들이 내 곁에 와서 같이 쓰레기통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이지만 그래도 쓰레기통끼리 외로움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구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쓸모, 과연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어떤가 이런 자괴감, 슬픔이 밀려올 때 서로 우리가 나누면요. 그런 마음들을 조금 같이 나누면 너도 그렇니? 나도 그래. 나도 내 쓸모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 이렇게 나누면 그런 슬픔들, 외로움들 함께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연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분리수거에 대한 사연입니다. 자취를 하고 있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분리수거를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의 양을 보면 대략 어떤 한 주를 보냈는지 알 수 있어요. 편의점 도시락, 플라스틱, 냉동 만두 비닐, 맥주캔 따위가 잔뜩 들어있는 때는 절로 반성이 들지요. 별로 오래가진 않지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네, 그쵸. 저는 제가 분리수거한 것들을 좀 보면 사실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쓰레기도 좀 별로 없는 편이에요. 늘상 뭐 나오는 것들이 뭐 우유팩, 그리고 뭐 두부 담겨 있는 용기 플라스틱, 그다음에 뭐 술병이죠. 주로 술병. 술병들. 저도 그래서 그 쓰레기를 보면 이제 생활의 패턴 보면서 전 특히 반성해야죠. 술병이 다른 것들보다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 쓰레기를 보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살고 있으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주로 먹으며 살고 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분리수거하는 이런 생활용품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말고 다른 것들도 뭐 버릴 때가 있잖아요. 아까 저는 그런 걸 버리는 편이라기보다 주워오는 편인데 가만히 보면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작은 물건들 가만히 보면 한 3분의 2가 제가 뭐 구입하거나 한 것들이면 3분의 1이 다 주워온 것들. 아니다. 거의 반 정도는 다 주워온 거겠다. 다 주워온 것들. 이게 쓸만한데 누군가가 버려둔 것들 가지고 와서 뭐 의자면 이렇게 사포로 갈아서 다시 색칠 좀 하고 또 바구니 같은 것들은 화분 봄에 꽃 심은 거 담아 놓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쓰고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기가 버린 쓰레기들에 대해서 또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멜로디는 브루스 스프링스틴 아저씨의 Streets of Philadelphia라는 곡이에요. 이 곡도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영화 필라델피아라는 영화 주제곡이죠. 저는 이 브루스 스프링스틴 아저씨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어느 날 한번 멋있는 장면을 제가 좀 봐가지고요. 영상에서 이 아저씨를 좀 단어로 삼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오늘은 일단 먼저 이 곡을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주로 그 부조리한 사회 현상, 고발을 노래로 많이 하셨는데요. 락 하셨죠.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노동자, 서민층 그쪽에 그들이 겪는 어떤 부당한 대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래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스라는 별명도 얻으셨다고 해요. 이 Street of Philadelphia 이 노래를 들어보면요. 이 그 가사와 이 아저씨의 이 목소리가 너무나 절묘하게 멋있게 잘 어울려서 노래만 들어도 손색이 없죠. 이 노래를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영화 필라델피아에 삽입된 곡이었습니다. I was bruised and battered, I couldn't tell what I felt. I was unrecognizable to myself. I saw my reflection in a window. 저는 이 앞에 이 리듬 툭툭 하는 이 부분만 들어도 사실 약간 전율일면서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쓸쓸하고 아픈 노래예요. 노래 가사를 좀 살펴보면 나는 상처받고 찌그러져 있어. 내가 뭘 느끼는지조차도 모르겠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 창에 비친 내 모습을 봤지만 내 얼굴조차도 알지 못하겠어. 쇠약해져만 가는 나를 이렇게 떠나보낼 것인가. 이 필라델피아의 거리에서. 내가 내 다리가 돌처럼 느껴질 때까지 걸었어. 친구들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소리를 들었지. 밤에는 내 검은 정맥에서 피들이 비처럼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해질녘이 되고 나는 깨어 누워 있어. 사라져 없어지는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어. 뭐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영화 필라델피아를 다 보셨나요? 보셨을까? 저는 이 영화, 사랑하는 영화 목록 중에 하나인데요. 1993년에 개봉된 영화예요. 톰 행크스와 덴젤 워싱턴, 아주 그 유명한 두 배우의 그 풋풋한 시절. 몇 년 전이지? 93년. 아주 오래 전이니까 아주 풋풋한 시절의 이 명배우들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잖아요. 에이즈 환자인 주인공이 에이즈 환자라는 게 회사에 알려져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해고를 하죠. 해고를 하는데 뭐 다른 이유를 댔지만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해고당한 이유는 에이즈 환자였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어서 이 주인공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함께 싸우게 됩니다. 이 회사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보면요. 이 에이즈 환자가 그냥 무자비하게 버려진 쓰레기처럼 회사에서 내몰리는 상황이잖아요. 단지 에이즈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랬을 때 그렇게 버려진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쳐진 이 주인공의 심정은 어땠을까. 결국 마지막 영화에서는 그 해고가 부당한 해고였다는 것으로 판정이 나서 이 주인공은 그래도 명예를 되찾고 명예를 회복하고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그 잣대에 맞추어서 어떤 것들을 과연 쓰레기로 내몰 수 있는지 한번 좀 심각하게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그 음악도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약간 착각했어요. 이 영화 내용이 그래서요. 이게 마지막에 왠지 그 영화가 쫙 끝나고 타이틀 올라갈 때 나온다고 항상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영화를 또 저번에 다시 봤을 때는 이게 앞부분에 도입부에 처음부터 나오더라고요. 아니다, 나 지금 또 착각인가? 이게 항상 이 영화는 볼 때마다 그 노래가 나오는 포인트를 자꾸 착각을 하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고 알려주세요. 앞이었는지 뒤였는지. 제 기억상으로는 지금 제일 앞부분에 흐르는 게 맞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분리수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분리수거는 다들 잘 하고 계시죠? 빈병은 빈병대로, 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자, 이 분리수거를 하는 쓰레기들은 사실은 어쩌면 쓰레기가 아닌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사용될 수 있는 쓸모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잘 해야 또 어딘가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겠죠. 오늘은 그런 물건들 분리수거보다 우리 마음 한번 잘 들여다보고 버려야 할 건 없는지, 진짜 갖다 내다 버려야 할 건 없는지, 다시 쓸 수 있는 마음은 어떤 것들인지 마음의 분리수거를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길가의 쓰레기들 속에서도 쓸모있는 단어, 쓸모있는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요즘 책과 술을 함께 파는 심야 서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맥주 혹은 칵테일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피곤하지만 집에 가기엔 왠지 아쉬운 이런 봄밤엔 심야 서점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 따뜻한 문장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